네, 안녕하십니까. 이미지 처리 및 분석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으로써 아마 11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 3, 4번 정도의 강의가 더 추가되면 본 이미지 처리 및 분석 강의가 모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이 강좌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의문이 있는 분들은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응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다루게 될 부분은 바로 컬러 이미지 프로세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보통은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각종 이미지 처리의 알고리즘들을 연습해봤고 그 원리를 이해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인간이 감지하는 이미지들은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컬러 이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컬러들이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고 디지털 이미지에서는 이런 컬러 이미지들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컬러 이미지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념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강좌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가 가시광을 볼 수 있는 까닭은 지구가 돌고 있는 항성인 태양에서 발생하는 이런 블랙 바디 라디에이션, 즉 흑체 복사 스펙트럼이 대부분 가장 강한 인텐시티가 바로 가시광 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5800K 혹은 5900K 정도의 표면 온도를 가지고 있는 태양에서 발생하는 발광이 되는 그런 그 radiation, electromagnetic wave의 radiation, 전자기파의 radiation의 스펙트럼이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러한 solar spectrum을 이루게 되고요. 이러한 solar spectrum에서 실제로 지구 대기를 통과해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스펙트럼을 따져보면 이런 붉은색 스펙트럼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비어있는 공간들은 지구 대기에 있는 각종 기체 분자들에 의한 흡수로 인해서 생기게 된 나머지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런 스펙트럼을 제외하면 대략 이렇게 원래 흑체 복사에 의한 스펙트럼과 거의 유사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고 보시다시피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장 강한 인텐시티, 즉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파워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것이 바로 이런 비저블 웨이브랭스 영역이 되겠습니다. 대략 380에서 680 혹은 700 정도까지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우리가 흔히 익숙한 무지개 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빨주, 노초, 파란, 보로 이런 식으로 점점 짧아지는 파장으로 갈수록 파란 이런 컬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 380 이하가 되기 시작하면 보다 더 짧은 파장이 되기 시작하면 인간의 눈에서는 감지할 수 없는 전자기파인 자외선이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78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인간의 눈에서는 가시광으로 인식할 수 없는 장파장인 IR, 즉 적외선이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가시광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이 영역은 우리가 근적외선이라고 부르고 조금 더 멀리, 즉 long wavelength가 되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원적외선, 중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컬러 이미징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태양 스펙트럼에서 발생한 블랙바디 라디에이션에서 발생한 전자기파 중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이 가시광 대역에서 발생한 전자기파가 사물과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서 그로부터 나온 빛을 우리 눈이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디지털 이미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구에서 태어난 인간들이 당연히 그리고 대부분의 동물들, 눈이라는 이런 시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당연히 이런 가시광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가시광에 적합한 시세포를 가질 필요가 있었겠죠.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부분의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각기관에는 원추세포, 즉 컨셀이라고 부르는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을 확대해서 볼 것 같으면 여기 지금 이 망막과 황반맹점 사이에 있는 요 얇은 세포막에 망막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 망막에 실제로 시식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즉 여기서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을 컬러라고 인식해서 저 신호를 뇌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신경이 있고 결국은 그 빛을 직접적으로 센싱하는 세포가 바로 이런 원추세포가 되겠고요. 원추세포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long wavelength를 다룰 수 있는 L 콘셀이 있고요.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드를 담당하게 됩니다. 전체의 약 65% 정도고요. 그 원추세포는 약 575나노 정도의 픽을 이루고 있는 이런 스펙트럼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셀은 M 컨셀이라고 부르는 이런 미드 컨셀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린을 담당할 수 있고요. 그린은 중에서도 535나노를 픽을 이루고 있는 영역에서 이 빛의 스펙트럼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짧은 파장인 S 컨셀이 있습니다. 블루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체의 약 2% 정도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RGB가 우리가 빛의 3원색이라고 알려져 있는 주요 색인데, 그럼 당연히 RGB에 대해서 33%, 33%, 33%씩 대응이 돼야지 제일 좋은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 G와 R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G와 R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이런 오버랩을 가지고 있죠. 즉, 이 그린이 레드를 감지할 수도 있고 레드가 그린을 감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린하고 레드의 어떤 그 레졸루션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원추세포들이 이 레드와 그린에 배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블루는 이런 그린과 레드의 픽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버랩이 한정적이죠. 따라서 그린이나 레드에 비해서 블루의 파퓰레이션이 많이 작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대신 블루에 배치된 원추세포들은 레드나 그린에 배치된 원추세포들보다 좀 더 감도가 좋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추세포들이 이제 우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가시광, 전자기파를 감지해서 그 전자기파의 이 픽에 해당하는 컬러 정보를 시식형을 통해서 뇌로 전송을 하면 뇌에서는 그것을 컬러 정보로 다시 재조합해서 컬러 이미지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컬러를 얘기할 때 보통 primary color 혹은 secondary color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원색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빛을 중심으로 할 때와 색소를 중심으로 할 때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빛을 중심으로 하는 삼원색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RGB입니다. 즉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이 되겠죠. 그래서 빛 같은 경우는 이 빛들이 섞여 있을 때 가산 혼합이 됩니다. 즉 빛과 빛 서로 다른 삼원색의 빛이 섞였을 때는 그 빛들이 더 다른 정보를 가산해서 내올 수 있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린도 포함하고 레드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린과 레드 사이의 중간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옐로우가 보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린과 블루 사이에는 하늘색에 해당하는 시안색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레드와 블루 사이에는 이러한 보라색 비슷한 형태의, 분홍색 비슷한 형태의 색깔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삼원색을 모두 섞었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화이트, 즉 백색광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태양광에서는 그린과 레드와 블루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이 정확하게 1대1대1의 일레디언스, 즉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색 LED처럼 정확하게 RGB가 1대1대1로 섞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워낙 RGB가 강한 레디언스를 가지고 있고 거의 비슷한 레디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 눈에는 거의 백색광에 가까운 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색소인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컬러 프린터 같은 이런 어떤 카트리지에서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색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삼원색에 이제는 CMY라 부르는 색깔들입니다. 즉 시안색이 있고요, 마젠타색이 있고 옐로우색이 있습니다. 즉 하늘색 혹은 청록색이라 부르는 이런 색깔, 그리고 분홍색, 그리고 노란색이 있죠. 이런 색소들은 색소의 삼원색은 빛의 삼원색하고는 좀 다릅니다. 빛의 삼원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산 혼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색소의 삼원색은 감산 혼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색소의 삼원색이라는 것은, 색소에서 나오는 색이라는 것은 그 색소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남은 나머지 빛들이 반사돼서 나오는 색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옐로우와 마젠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겠으면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블루를 대부분 흡수하고 나머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렇죠? 마젠타 같은 경우에는 그린을 흡수하고 나온 나머지가 되니까 당연히 옐로우와 마젠타를 섞으면 그린과 블루를 다 먹고 난 나머지들 뭐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레드밖에 없겠죠. 그래서 레드 색깔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옐로우와 마젠타와 시안을 다 섞게 되면 이제 레드도 먹은 것이고 그린도 먹은 것이고 블루도 먹은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빛을 다 먹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검은색처럼 보이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색소들은 이론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빛의 삼원색에 정확하게 여집합의 색소일 수는 없기 때문에 옐로우와 마젠타와 시엔의 어떤 색소를 섞은다고 해도 아주 이론적으로 99% 빛을 대부분 흡수하는 블랙, 완전한 퍼펙트 블랙이 나오시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색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컬러 프린터에서는 이러한 CMY 카트리지 말고도 이 블랙 카트리지를 같이 추가를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컬러 이미지를 디지털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런 화이트와 블랙 사이에 여러 단계를 두고, 8비트가 됐건 24비트가 됐건 여러 단계를 두고 차등적으로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 이런 화이트니스를 처리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3차원으로 확장하면 되겠죠. 어떤 차원이냐? 이로써 R에 해당하는 차원, G에 해당하는 차원,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색 스페이스, 컬러 스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 스페이스의 그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눌 것이냐? 보통 이제 우리가 8비트, 8비트, 8비트 총 합쳐서 24비트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총 몇 가지의 색깔이 가능할까요? R에 대해서 2의 8승계, G에 대해서 2의 8승계, 그리고 B에 대해서 2의 8승계가 되니까 2의 8승의 3승이 돼서 약 1600만 가지의 굉장히 다양한 색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이렇게 1600만 가지나 되는 서로 다른 색깔들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름 붙이기도 불가능하겠죠. 1600만 가지의 색깔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으려니와 이름을 붙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단계에서 레졸루션을 설정해서 이런 디지털 이미징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왼쪽에 보이는 것이 Full Color Cube, 즉 이제 24비트 기반의 컬러 이미지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것을 조금 더 뭉터기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으로 나누는 거죠. 6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6의 3승이 되니까 216가지의 색깔이 되는 거죠. 216가지의 색깔만 해도 충분히 인간이 보기에는 충분히 다채로운 색깔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웹 세이프 컬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모니터로 보게 되는 색상들은 이렇게 6의 3승계의 큐브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훨씬 더 레졸루션이 높아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컬러 하나하나에 대해서 비트 수를 높여서 조금 더 고해상도의 컬러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업스케일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컬러 이미지를 디스크리트로 만드는 것은 그레이스케일을 디스크리트 이미지로 바꾸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 그냥 차원만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그런 아날로그 컬러 이미지를 디지털 컬러 이미지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색에 대한 일종의 코드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20세기 초 약 1931년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어떤 색을 나타낼 수 있는 함수 혹은 코드를 어떤 식으로 표준을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고요. 그런 회의에서 나오게 된 규격을 우리가 CIE 1931 혹은 CIE 31 규격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레드를 700나노, 정확하게 700나노, 그 다음에 그린을 546.1나노, 그 다음에 블루를 433.8나노미터의 파장을 갖는 빛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컬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삼색 대응, 삼색 자극값이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I, 람다라는 것은 람다는 웨이브랭스고요. 이 람다에 따라서 밖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백색 광의 스펙트럼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솔라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래서 솔라 스펙트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웨이브랭스에 따라서 이 일레디언스가 다른데 그런 일레디언스의 인텐시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X바, Y바, 그 다음에 XG바 같은 것들은 이런 컬러에 대응할 수 있는, 컬러를 구분할 수 있는 일종의 원추세포에 대응하는 어떤 이 컬러 대응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리스폰스 펑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빛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빛을 그리고 그 단위 면적대로 들어오는 그 특정한 파장의 빛의 감도를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가를 적분을 한 값으로 나타내는 값이 바로 이 X, Y, Z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지 X, 라지 Y, 라지 Z 값은 결국은 이러한 색 대응 함수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스펙트럼을 총 대응한 정도를 합산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지 X, 라지 Y, 라지 Z 값이 정해지게 되면 우리가 노멀라이즈된, 즉 정규화된 삼색 대응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것을 다 합친 다음에 각각의 분율로 나타낸 값이 바로 스몰 x, 스몰 y, 스몰 z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스몰 x와 스몰 y가 되겠죠. 왜냐하면 z는 자동적으로 x하고 y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색 공간에서 활용하게 될 정보는 바로 이런 스몰 x와 스몰 y가 되겠고요. 실제로 얘네들은 x축에 대응하고 얘네들은 y축에 대응해서 우리가 컬러 공간에서의 컬러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왼쪽에 보이는 이런 색 공간을 우리가 CIE 1931 컬러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X축에 나와 있는 이 스몰 x가 아까 보여드렸던 normalized tri-stimulus 밸류의 값을 의미하는 것이죠. X고요. 마찬가지로 이 Y축의 Y는 스몰 y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색 공간에서 둘러싸여져 있는 이러한 2차 함수 형태의 모양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색들이 다 배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바깥에 나와 있는 이 커브들은 이제 각각의 색에 대응하는 웨이브랭스들을 의미하는 그런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x가 3분의 1이고 스몰 y가 3분의 1인 요 정확한 요 지점,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는 화이트 컬러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색 공간에서의 CI1931의 컬러 스페이스에서의 색 공간에서 우리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색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색 공간이 하는 역할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치 유클리디안 데카르트 좌표처럼 어떤 색 공간에서의 특정한 점 두 개를 찍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점을 이은 어떤 일직선을 우리가 표시한다 그러면 그 일직선상에서 있는 요 모든 이 좌표들은 이 일직선상에 있는 요 두 점 사이에서 표현이 될 수 있는, 선형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컬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점 두 개일 때는 결국 선분상에서의 모든 컬러를 나타낼 수 있고요. 점이 세 개일 경우에는 그 점 세 개로 둘러싸여져 있는 삼각형 안에 있는 모든 색 좌표들을 우리가 다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색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색 좌표 그리고 색 좌표를 만들어내게 된 트라이스티뮬러스 밸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디지털 이미지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RGB 벡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이론을 굳이 여기서 유도하지는 않겠고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유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X, 라지 X, 라지 Y, 라지 Z 값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RGB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컨버전 매트릭스가 있고요. 당연히 이런 매트릭스의 역함수를 취하면은 RGB 벡터가 있을 때 걔네들을 다시 색 공간에 해당할 수 있는 X, Y, Z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컨버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MY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색소 기반의 감산 혼합을 할 수 있는 원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원색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흡수하고 난 나머지 여집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안 같은 경우는 레드를 대부분 먹고 남은 나머지들, 그리고 마젠트는 그린을 먹고 난 나머지들, 그리고 옐로우는 블루를 먹고 난 나머지들, 즉 보색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컬러,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의 여집합이 색소의 삼원색이 되는 것이고 색소의 삼원색의 여집합이 빛의 삼원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종이에다가 어떤 컬러 이미지를 인식할 경우에는 빛을 가지고 인식할 수는 없죠. 컬러를 나타낼 수 있는 색소를 가지고 이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RGB 색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맞죠? 왜냐하면 색소를 가지고서 우리가 삼원색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색소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삼원색이 바로 시안과 마젠타와 옐로우. 시안과 마젠타와 옐로우가 들어가고요. 시안과 마젠타와 옐로우가 이론적으로 완벽한 이런 여집합이었다면 이 세 가지를 섞었을 때는 완벽한 까만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자연에서 구하거나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색소들은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퍼펙트한 이런 CMY에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거의 완벽한 까만색을 나타낼 수 있는 까만색 전용 색소까지 같이 이렇게 잉크 카트리지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컬러 잉크로 컬러 프린터 용어에 이런 피그먼트로 쓰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컬러 스페이스에서 RGB나 XYZ 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여러분 이제 논문을 쓰시거나 어떤 그래프 같은 것들을 시각화하시다 보면은 어떤 HSB라는 어떤 이런 컬러 스페이스 혹은 컬러 맵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HSB는 이런 RGB만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는, 혹은 RGB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컬러의 정보가 되긴 됩니다만은 조금 더 컬러를 세분화할 수 있는 어떤 바로 정보를 전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정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변환 좌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빨간색인데도 약간 어두운 빨간색이 있고 약간 밝은 빨간색이 있겠죠. 그런 빨간색의 어떤 어두운 정도, 밝은 정도는 이제 우리가 명도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어두우면 까만색이 될 것이고 완벽하게 밝으면 하얀색이 될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과 하얀색 사이의 거리를 0하고 1 사이로 정교화한 다음에 0에서 1로 가면 갈수록 화이트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을 이제 우리가 value라고 부르고요. 결국 얘네들은 명도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같은 밝기인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채도가 높아지는 개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채도를 우리가 saturation이라고 그러고 S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같은 채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hue, 즉 색상을 가지고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요. 60도마다 서로 다른 빛의 삼원색과 색소의 삼원색을 번갈아가면서 배치합니다. 그래서 R, G, B가 배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 M, Y가 배치되고 있죠. 맞죠? 그래서 당연히 이 반대편에는 자신들의 보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hue와
그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saturation과 여기 나와 있는 V를 가지고서 이 모든 색상들이 이 원뿔의 어느 공간에 있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RGB가 만약에 1대 1대 1로 우리가 만약에 되고 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RGB가 1대 1대 1이니까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모두 만나게 되는 이런 점들이 되겠죠. 근데 1대 1대 1이 아니고 만약에 뭐 2분의 1대 2분의 1대 2분의 1이다. 그럼 여기쯤 위치하게 되겠죠. 그린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만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원뿔 안에 있는 3차원 공간에서 RGB의 벡터가 정해지게 되면 HSV의 벡터가 당연히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RGB와 HSV를 변환하는 관계식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RGB가 알려져 있을 때 HSV를 계산할 수 있고 HSV가 계산되고 있으면 반대로 RGB를 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식들이 여기 표현이 되어 있고 자세한 유도 과정은 강의 노트에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HSV 스페이스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요즘 이제 많이 쓰지는 않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아날로그 TV, 디지털 TV가 도입되기 전에 아날로그 TV가 주로 규격으로 활용이 됐었던 TV의 규격으로 활용이 됐었던 경우에 NTSC라는 이런 아날로그 TV 규격을 만드는 위원회에서 만든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이 YIQ 스페이스, 컬러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HSV 스페이스와 이제 닮아있죠. 대신 이것은 원뿔을 두 개를 이어붙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Y는 루미넌스, 즉 밝기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고 I와 Q가 컬러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이런 특히 그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린에 해당하는 값을 일종의 보정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간의 Modified HSV 컬러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IQ와 RGB 사이의 관계식도 역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우리가 컨버전 팩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컬러 이미징을 할 때 있어서 수도 컬러 이미징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컬러 이미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짜 컬러 이미징입니다. 혹은 어떻게 보면은 인공적인 컬러 이미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냥 실제 컬러가 아니고 기계가 얻은 어떤 그런 그레이스케일의 컬러를 보다 시각적인 정보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상의 컬러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도 컬러 이미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같은 이미지는 그냥 단색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딱히 좋은 어떤 정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인텐시티에 대해서 특정한 변환 함수들을 우리가 미리 설계를 해서 그 각각의 변환된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컬러들을 도입하게 된다면 훨씬 더 다채롭고 훨씬 더 인포머티브한 이런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이미지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원래 이렇게 당연히 그레이스케일만 있었던 이미지들을 어떻게 이렇게 디퍼런트 컬러를 입힐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환할 수 있는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런 컬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천체 물리학 혹은 뭐 천체 관측에서 얻는 이미지도 가시광 대역에서 얻는 이미지들은 그냥 가시광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근적외선 대역이나 엑스레이 대역이나 감마선 대역이나 뭐 UV 대역 같이 인간의 눈으로는 당연히 컬러로 인식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들을 컬러로 바꾸는 것도 역시 이런 수도 컬러 이미징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도 우리가 특정한 이런 컬러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 눈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잘 인식이 될 수 있는 컬러들로 표시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레이스케일에서의 어떤 0과 1 사이의 스케일을 어떤 특정한 컬러 스케일에서의 특정한 펑션, 1대1 대응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펑션에 대응시켜가지고 컬러의 색 좌표의 RGB 벡터 혹은 XYZ 벡터 혹은 HSV 벡터 같은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으면 수도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인텐시티 슬라이싱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예를 들어서 0부터 255까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뭐 특정한 구간까지는 블루로 놓고 특정한 구간에서는 또 마젠타를 대응하고 특정한 구간에서는 그린을 대응하고 하는 식으로 아주 우리가 컬러를 대응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계단 함수로 표현하게 되고 보통은 이제 그레이스케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블루로 대응하고 가장 높은 값을 레드로 대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이 가장 블루의 원초 세포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그레이 컬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린과 레드와 마젠타 등등을 그냥 순차적으로 배열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를 조금 더 순차적으로 랜더마이즈해서 섞을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계단형 함수 혹은 이런 톱니바퀴 같은 모양의 함수들을 이제 이렇게 변환 함수 B를 변환하는 함수, G를 변환하는 함수, R을 변환하는 함수를 대응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0부터 255까지 쭉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이 정해졌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 값들을 우리가 다 뽑아내서 이제 B의 기여도, G의 기여도, R의 기여도를 가지고 RGB 벡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당연히 꼭 이것이 톱니바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더 변환 이런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형태의 사인 함수 비슷한 형태로 나올 수 있게 되겠고, 걔네들의 간격도 점점 뭐 더 넓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환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수도 컬러링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수도 컬러링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그런 변환 함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실습 코드를 보내드릴 것이니 그 코드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다양한 변환 함수를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변환 코드, 변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위에처럼 원래는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나왔던 이미지들을 아래에서 우리가 수도 컬러링을 하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서 얘네들의 이미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가방 속에 있는 물건들을 본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 어떤 식의 가중치를 두냐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영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로 다른 컬러를 주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잘 안 보이는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들을 조금 더 밝은 형태의 이런 컬러 이미지들로 바꿀 수도 있는 기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알고리즘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미세한 차이를 아주 극명한 컬러의 차이로 바꾸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각화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도 컬러 이미지가 꼭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랜드셋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위성에서 찍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파장대에서 이미지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80에서 찍을 수 있고 900에서 찍을 수 있고 1200에서 찍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파장대역에서 시그널들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를 그냥 그레이스케일로 얻은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들이 되겠죠. 맞죠? 근데 이제 이것은 뭐 어떤 람다 1에서 찍은 파장을 람다 2에서 찍은 사진, 람다 3에서 찍은 사진, 람다 4에서 찍은 사진 이런 사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사진들의 어떤 이런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들 우리가 F1, F2에서 FK라고 그랬을 때 그러한 이미지들을 이제 변환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배치하고 나서 거기서 얻은 변환된 이미지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RGB 이미지로 바꿔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을 찍은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강에 해당하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까맣게 만들게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뭐 빨갛게 만들게 보인다든지 혹은 풀숲에 해당하는 지역을 초록색으로 만들게 보인다든지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알고리즘들을 사용하면 이런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징, 이렇게 람다가 여러 가지 있는 이미징들을 우리가 하이퍼 스펙트럴 혹은 멀티 스펙트럴 이미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멀티 스펙트럴 이미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도 컬러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컬러 이미징에 대한 기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첨부해드리는 강의 노트와 핸즈온 세션을 위한 코드들을 받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서 이런 컬러 이미징의 디지털 프로세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11강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다음 강의에서 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